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래시장 구석 꽃집 셔터를 내리던 29살 서윤의 눈에 쓰레기 더미 사이로 삐져나온 사람의 다리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상하게도 이 남자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남자를 가게 안으로 들여온 순간 5살 딸 다빈이가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빠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가요.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빈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다빈이는 고개를 젓더니 자기가 제일 아끼는 담요를 가져와 남자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던 이 남자가 수조원대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는 것을요.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밤 서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서윤은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줄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29살 서윤이 운영하는 다빈 꽃집은 재래시장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셔터는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그래도 서윤에게 이 작은 가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5살 딸 다빈이를 먹이고 재우고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서윤은 팔리지 않은 꽃들의 시든 잎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폭우가 시장 골목을 때리고 있었고 좁은 배수로는 이미 넘쳐 흘러 시장 바닥 전체가 물바다였습니다. 서윤은 다빈이가 가게 안쪽 작은 매트 위에서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리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사람의 다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옷까지, 맨발에 낀 진흙, 그리고 축 늘어진 팔 하나가 빗줄기 사이로 보였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남자가 쓰레기 더미에 반쯤 파묻힌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코끝에 손등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체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서윤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에 가까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빗속에서 우연히 발걸음을 멈춘 시장 상인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선가게 박 사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웬 거지야. 건드리지 마, 서윤아. 저런 건 경찰 부르면 돼. 옆에 있던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인상을 찌푸리며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요즘 시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서 장사가 안 되는 거라니까. 상인들은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윤도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자가 정체 모를 남자를 거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폭우 속에 버려진 사람 곁을 그냥 지나치기엔 서윤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서윤은 이를 악물고 남자의 축 처진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남자의 몸은 비에 흠뻑 젖어 무거웠고 진흙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면서도 한 발 한 발 남자를 끌어가게 안으로 옮겼습니다. 바닥에 남자를 눕히고 나서야
서윤은 한참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구석에 있던 낡은 난로에 불을 붙이자 가게 안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빈이가 잠결에 깨어나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바닥에 누운 낯선 남자에게 닿자 다빈이는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윤이 급히 다빈이를 말리려 손을 뻗었지만 다빈이는 이미 남자의 얼굴 가까이 쪼그리고 앉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다빈이가 고개를 돌려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한테 아빠 냄새가 나.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빈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단 한 번도 설명해 준 적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모든 기억을 잃은 서윤에게도 다빈이의 아빠는 안개 속에 가려진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온 낯선 남자에게서 아빠의 냄새를 맡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서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굳어있는 사이 다빈이는 자기가 잘 때 꼭 안고 자는 애착 담요를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작은 분홍색 담요를 양팔 가득 안고 돌아온 다빈이는 남자의 가슴 위에 그 담요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추워 보여. 이거 덮어주면 따뜻해질 거야. 다빈이의 간곡한 눈빛이 서윤의 마지막 망설임을 녹여버렸습니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룻밤만이다. 내일이 되면 병원이든 경찰이든 연락하자. 서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남자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왼쪽 관자놀이에서 뒷머리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가 만져졌습니다. 오래된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려 책상 서랍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랍 속에는 서윤이 5년 전 병원에서 퇴원할 때 받았던 외상성 뇌손상 진단서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딘가의 정원에서 찍힌 것 같은 사진이었는데 한쪽이 불에 그을려 남자의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턱선의 윤곽과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큰 손만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서윤은 사진 속 손과 바닥에 누운 남자의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길고 마디가 굵은 손가락, 왼손 약지에 희미하게 남은 반지 자국까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사진 속 남자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윤의 머릿속에는 사고 이전의 기억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서윤이 혼란 속에서 사진을 내려놓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서윤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삼켰고 남자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이를 악물며 알 수 없는 고통이 섞인 신음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서윤은 손목을 빼지도 못하고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거의 숨결에 가까운 아주 작은 목소리를 다빈. 서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내뱉은 그 두 글자 다빈이라는 이름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도 또렷한 발음이었고 환청이라고 치부하기엔 남자의 입술 움직임까지 선명했습니다.
서윤은 잠든 다빈이의 이마를 쓸어넘기며 밤새 남자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눈을 번쩍 떴지만 그 눈동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초점이 없었습니다. 바닥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허공을 긁었고 그러다 제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서윤이 급히 다가가 남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남자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벽 쪽으로 기어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서윤은 황급히 쿠션을 남자의 이마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발작은 몇 분이나 계속되었고 남자는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진 채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물을 떠다 남자의 입술에 대어주자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나는 누구죠?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지며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역시 5년 전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일인지 서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꽃집 서윤이가 정체불명의 거지를 집에 들였다는 이야기에 상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 박 사장이 꽃집 앞을 지나다 안을 기웃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저 미친 귀신 같은 놈 당장 내보내. 시장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채소가게 김아주머니도 빗자루를 들고 달려와 남자를 쓸어내듯 내쫓으려 했습니다. 남자는 벽구석에 웅크린 채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떨고 있었고 상인 서너 명이 거친 말을 쏟아내며 남자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이 두 팔을 벌려 남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그냥 두세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상인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돌아갔고 서윤은 그제야 무릎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자는 그 뒤로도 하루에 서너 번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때마다 남자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고 입에서는 끊어지는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이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마다 남자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여요. 나를 밀어요. 아래로, 계속 아래로. 그것은 꿈이 아니라 환영이었습니다. 남자의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가 신경을 자극할 때마다 나타나는 과거의 잔상이었습니다. 검은 정복을 입은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떠미는 장면, 발밑이 사라지는 감각, 끝없이 추락하는 공포. 남자는 그 환영이 올 때마다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번번이 무릎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그럴 때마다 남자의 등을 쓸어주며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그냥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시장 입구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좁은 시장 골목 앞에 줄지어 멈춰 섰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가운데 차의 뒷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성그룹 부회장 박도준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박도준은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깃을 세운 채 시장 입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낡고 허름한 시장이 마치 밟아도 되는 벌레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박도준은 비서에게 고개짓을 했고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에서 공고문 한 장을 꺼내 시장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전통시장 재개발 확정 공고.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공고문 앞에 섰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누군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에게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준의 부하 4명이 서윤의 꽃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서윤 앞에 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까지 여기 비워. 안 그러면 중장비 불러서 밀어버린다. 서윤이 항의하려 한 발 앞으로 나서자 남자가 서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서윤은 뒤로 비틀거리다 진열대에 부딪혀 넘어졌고 화분 2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안쪽에서 뛰어나온 다빈이가 넘어진 서윤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빈이의 작은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고 서윤은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며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부하들은 겁을 줄 만큼 줬다는 듯 씩 웃고는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깨진 화분 조각들 사이에 앉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다빈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서윤의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가게를 잃으면 서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빈이를 데리고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박도준은 시장 입구에 세워둔 세단 안에서 유리창 너머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해당 구역 상인들에게 1차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박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시선을 멈췄습니다. 꽃집 앞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때가 잔뜩 낀 옷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핏 보면 시장에서 구걸하는 불황자에 불과했습니다. 박도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저런 쓰레기들까지 돌아다니니 이 시장이 꼴이 이 모양이지. 저것도 치워.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려는 순간 불황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차 안의 박도준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불과 몇 초에 불과한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거지인데 어딘가에서 본 듯한, 아니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에 박도준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이마에 식은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출발해.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박도준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그 남자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법인데 왜 하필 그 순간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걸까요? 박도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박도준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쓰레기라고 부른 그 남자가 자신이 빼앗은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도준의 부하들이 떠난 뒤 서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협박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우는 손끝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다빈이는 서윤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지만 잠결에도 흐느끼듯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그들이 왔습니다. 중장비까지는 아니었지만 철거 용역 5명이 트럭 한 대에서 내려 곧장 서윤의 꽃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작업복에 장갑을 낀 남자들은 서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더니 진열대 위에 꽃바구니를 하나씩 밖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사흘밤을 새워 만든 장미 바구니가 아스팔트 위에 나동그라졌고 꽃잎이 무릉덩이 위로 흩어졌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서윤이 울부짖으며 남자들의 팔을 잡았지만 용역은 서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냉장 쇼케이스까지 끌어내려 했습니다. 다빈이가 가게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멀찍이 서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같은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발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구석 낡은 난로 옆에 웅크리고 있던 남자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지우는 그때까지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는데 다빈이의 울음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일제히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시야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용역 중 한 명이 냉장고를 끌다 말고 지훈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거지가. 꺼져. 건드리면 다친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두 발 앞으로 걸어 나와 서윤과 다빈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지훈의 자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하게 웅크리던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처럼 무게중심이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용역 하나가 성큼 다가와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의 왼손이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오른 팔꿈치가 정확하게 남자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용역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몸을 낮추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턱 아래를 손바닥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2명은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다 트럭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채 10초도 걸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 박수가 퍼지자 하나둘 상인들이 함께 손뼉을 쳤고 환호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미친 귀신이라고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훈을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환호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방금 몸이 움직인 방식,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한 감각, 그 모든 것이 기억이 아닌 근육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괴리감이 지훈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서윤이 달려와 지훈의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그 무렵 한성그룹 본사 45층 부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보고를 받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장의 거지가 훈련받은 전문가 수준의 무술로 용역들을 제압했다는 말에
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차 안에서 느꼈던 기시감이 다시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거지의 사진은 찍었나?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도준은 이를 악물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자가 강지훈이라면. 박도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5년 전 그날 절벽 위에서 강지훈의 차를 밀어버린 것은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지만 그건 바다가 삼켜버렸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연결한 곳은 법원이었습니다. 강지훈의 실종이 선고된 지 5년, 이제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박도준은 즉시 사망 선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강지훈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자신이 차지한 모든 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은 뒷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목격자를 만들어. 강지훈이 바다에 투신하는 걸 봤다는 사람 2명이면 충분해. 비서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고 박도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놈은 죽은 채로 있어야지. 그 사이 시장에서는 작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빈이가 지훈의 손을 잡고 가게 뒤쪽 좁은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고 비누를 집어 거품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까치발을 하고 서서 지훈의 얼굴에 거품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너무 까매. 다빈이가 씻겨줄게. 지훈은 아이의 손길에 멈칫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아이의 손가락이 얼굴 위를 쓸어갈 때마다 지훈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다빈이는 지훈의 머리카락까지 꼼꼼하게 감겨주었고 물이 사방으로 튀어 화장실 바닥이 흥건해져도 까르르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덥수룩한 수염을 한 올 한 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가 지나갈 때마다 지훈의 턱선이 드러났고 이목구비가 선명해져 갔습니다. 광대뼈 위로 깊게 팬 눈, 날카롭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매, 곧은 콧날. 때와 수염 아래 감춰져 있던 지훈의 본래 얼굴은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가위를 든 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또다시 스쳐 지나갔지만 기억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난 뒤 다빈이가 어디선가 깨진 거울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이제 잘생겨졌다. 한번 봐봐. 지훈은 거울 조각을 받아들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을 번개처럼 관통하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깨진 거울의 균열 사이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건네는 장면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거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파편 같은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지만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강렬한 감정만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거울 조각을 주우며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자신을 찾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마치 5년 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세 사람은 몰랐습니다. 지훈이 찾으려는 과거가 서윤이 잃어버린 과거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의 한가운데에 다빈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용역들을 물리친 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지훈을 경계하면서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내쫓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선 가게 박 사장이 먼저 다가와 말없이 고등어 2마리를 건네기도 했고, 떡집 할머니가 송편 한 봉지를 서윤의 가게 앞에 슬쩍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호의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훈에게 시장에서 산 낡은 면바지와 줄무늬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거지 차림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은 지훈은 비록 여전히 마른 체구에 눈 밑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반듯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서윤은 지훈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부를 이름이 필요했으니까요. 성이 강씨라고 했었죠. 그럼 그냥 강씨라고 부를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씨. 그 이름이 입에 붙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지훈에게 꽃 배달 일을 맡겼습니다. 시장 안팎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꽃바구니를 들고 배달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체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지훈은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꽃상자를 날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올 때면 양손 가득 시장 골목에서 주워온 빈 화분을 들고 왔고, 서윤은 그 화분에 새 흙을 채워 모종을 심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런 지훈을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서윤이네 기둥서방 또 꽃 들고 뛴다. 거지에서 배달부로 승진했네, 승진. 지훈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빈이가 시장 골목에서 놀다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슬쩍 다빈이의 귀를 손으로 막아주곤 했습니다. 다빈이는 그런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강씨 아저씨는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영웅이야. 진짜 멋있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상인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지훈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빈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을 때면 지훈은 가슴 한편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곁에 있으면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소소한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의 꽃집에 대량 주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성그룹 VIP 연회장의 장식용 꽃바구니 20개를 납품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의아했습니다. 재래시장 구석의 작은 꽃집의 대기업 연회장 주문이라니 분명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매출에 맞먹는 금액이었고 다빈이의 유치원비가 2달째 밀려있는 상황에서 서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20개의 꽃바구니를 완성했습니다. 빨간 장미와 하얀 안개꽃을 정성스럽게 엮고 리본 하나하나를 매만져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납품일 아침 서윤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꽃바구니를 트럭에 실어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은 서윤이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정장과 드레스 차림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꽃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지정된 자리에 내려놓으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서윤을 끌어들이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박도준이 연회장 한가운데서 와인잔을 들고 서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고 서윤은 그제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자가 그날 시장에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지만 서윤은 꿋꿋이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주문하신 꽃을 배달해 드렸습니다. 박도준은 가장 가까운 꽃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는 듯 하더니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을 놓아 꽃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구니가 뒤집히며 장미 꽃잎이 대리석 위에 흩어졌습니다.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한순간 멈췄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군. 역시 시장 바닥꽃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고 누군가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흩어진 꽃잎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이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서윤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서윤의 볼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내 시장 꽃값의 10배는 될 거야. 받아가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서윤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절대 울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수표를 줍지 않은 채 고개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서윤의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서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차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틀 밤을 새우며 만든 꽃들이 바닥에 짓밟히던 순간이, 수표가 얼굴에 날아오던 순간이 자꾸만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분한 것보다 자신이 너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윤이 돌아왔을 때 지우는 가게 앞에서 다빈이와 함께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붉어진 눈을 본 지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다빈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치맛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 누가 괴롭혔어?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지훈의 눈은 서윤의 거짓 미소 뒤에 숨겨진 굴욕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게 구석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번쩍하고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연회장, 크리스털 잔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와인잔을 건네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매의 생김새와 입꼬리를 비트는 버릇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서윤이 묘사한 그 남자, 꽃바구니를 바닥에 던지고 수표를 얼굴에 뿌린 그 남자의 모습이 기억 속 인물과 겹쳐졌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이 그 얼굴을 알고 있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그자가 서윤을 모욕했다는 사실이 지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을 때 지훈은 이미 가게 문 앞에 서서 밖을 향해 걸어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한성그룹 본사가 있는 방향을 노려보는 지훈의 눈빛에는 거지 강 씨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씨, 안 돼요. 서윤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 한 방울이 지훈의 팔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당신까지 다치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멈춰섰습니다. 서윤의 떨리는 손끝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토록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말리는지, 왜 이 여자의 눈물이 자신의 분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지 지훈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윤의 눈물 앞에서 지훈은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훈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와인잔을 건넸던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목숨까지 노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지훈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서윤이 이마에 손을 대자 화상을 입을 것처럼 뜨거웠고 지훈은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몸부림쳤습니다. 서윤은 젖은 수건을 번갈아 갈아주며 밤새 지훈의 곁을 지켰고 다빈이도 잠을 자지 않겠다며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열에 시달리는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마치 댐이 무너지듯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의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 길고 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 수십 명의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장면, 그리고 자동차 계기판에 비친 자신의 얼굴. 파편들은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었지만 하나의 이름이 그 파편들을 관통하며 반복되었습니다. 강지훈, 한성그룹, 회장.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잡혔고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동자가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하고 불안하던 눈빛 대신 날카롭고 또렷한 시선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한성그룹을 창업주의 아들로서 물려받아 이끌어온 강지훈 회장,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자신의 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남자의 얼굴도 이제는 선명하게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박도준, 자신이 형처럼 믿었던 남자, 아버지의 유언으로 부회장 자리에 앉혀준 남자, 그자가 자신의 목숨을 노렸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서 지훈의 손을 잡은 채 잠든 다빈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볼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보였고 작은 입술이 잠결에 아빠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그 세월을 혼자 감당해온 서윤.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박도준에게 알려지면 서윤과 다빈이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도준은 한 번 사람을 죽이려 한 자였고 두 번째는 더 철저하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거지 강 씨로 남아야 한다고,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지훈은 겉으로는 여전히 말수적은 꽃배달부 강 씨였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뒷골목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지훈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전화번호 하나를 떠올려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낯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장비서 나야.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장비서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강지훈의 흔적을 찾아 전국을 뒤졌지만 단서를 얻지 못했다는 것, 박도준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한 뒤 자신을 지방 계열사로 자천시켰다는 것, 그리고 며칠 전 법원에 강지훈의 사망 선고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것까지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고 장 비서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박도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해외 계좌, 비자금, 뒷거래 내역, 전부 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전화를 끄는 지훈은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서윤과 다빈이를 향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 두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박도준의 그림자가 시장까지 드리워진 이상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한편 다빈이가 뜻밖의 선물을 가져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다빈이는 가게 뒤편 창고를 놀이터 삼아 이것저것 뒤지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날은 작은 나무 상자를 안고 뛰어왔습니다. 뚜껑에 꽃무늬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상자를 다빈이는 보물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 다빈이 보물 상자야. 여기 반짝이 나는 거 있어. 다빈이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색종이 조각, 구슬 몇 알 그리고 검은색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빈이는 USB가 뭔지 모른 채 반짝거린다며 좋아했지만 지훈의 눈이 그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USB 표면에 작게 새겨진 로고, 한성그룹의 마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 가게 창고에 있는 건지, 어떻게 다빈이의 손에 들어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시장 근처 PC방을 찾아가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블랙박스 영상 파일 하나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두운 해안도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 대의 승용차가 절벽을 따라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검은색 SUV가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SUV가 속도를 높이더니 승용차의 뒷범퍼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SUV의 운전석 창문이 잠깐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보인 얼굴은 박도준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차가 자신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밀어버린 것이 다름 아닌 박도준이라는 것이 이제 영상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영상을 3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주먹이 더 단단하게 쥐어졌고 숨결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지훈은 USB를 빼어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이제 곧 내가 쌓은 모래성이 지옥이 될 거다. 바로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축배가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강지훈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은 박도준은 부회장실에서 혼자 샴페인 병을 땄습니다. 거품이 넘치는 잔을 들어 통유리창 너머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고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곧장 45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강지훈의 아버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아끼던 서재였습니다. 오래된 원목 책장에 가죽장정 도서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벽에는
선대 회장과 어린 강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그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 액자가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은 책장 위에 놓여있던 지훈의 유품들, 만년필, 가죽 수첩, 어린 시절 트로피를 하나씩 집어들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서재 한가운데 있던 벽난로에 불을 붙인 뒤 그 유품들을 하나씩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가죽 수첩이 타며 연기가 피어올랐고 트로피의 금도금이 검게 녹아내렸습니다. 박도준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준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강지훈이 앉았던 회장 자리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은 박도준은 이 사진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훈은 법적으로 사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한성그룹에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사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도준의 손에 쥐어진 권력이 너무 컸고 거스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도준은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강지훈은 잊어라. 한성은 내 것이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박도준은 그 침묵을 복종으로 받아들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박도준이 자신의 전성기를 만끽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재래시장 구석의 작은 꽃집에서는 거지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말을 조용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동안 박도준의 손길은 이미 시장 골목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 입구에 낯선 남자 3명이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사설 탐정이었고 박도준이 직접 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박도준은 강지훈의 사망 선고를 받아냈지만 시장에서 마주친 그 거지의 눈빛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불씨를 완전히 밟아 꺼야 했습니다. 탐정들은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돌며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정체 모를 남자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30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탐정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구석구석을 뒤졌고 장사를 방해받은 상인들이 항의하면 거칠게 밀어내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채소가게 좌판이 뒤집혔고 떡집 할머니의 시루떡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탐정 한 명이 생선가게 박 사장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지 한 명 찾는 거야. 숨기면 너희 시장 전체가 날아가. 알아들어? 박 사장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만은 서윤의 꽃집 쪽으로 향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상인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 강 씨가 서윤의 가게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용역들 앞에서 온몸으로 자신들을 막아섰던 그 남자를 차마 팔아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탐정들이 서윤의 꽃집 앞에 도달하기 직전 지훈은 이미 가게 뒤편 하수구 통로를 통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장비서와의 통화에서 박도준이 탐정을 보냈다는 첩보를 미리 입수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정들은 가게 안을 샅샅이 뒤졌고 간판을 발로 걷어차 부숴버렸습니다.
다빈 꽃집이라고 서윤이 직접 손으로 쓴 그 간판이 두 동강 나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서윤은 부서진 간판 조각을 주워 안은 채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다빈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빈이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서윤도 공포에 질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의 가게를 부수는 건지, 강 씨를 왜 이렇게까지 찾는 건지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거대한 무언가가 자신과 다빈이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공포만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탐정들이 떠난 뒤에도 시장은 한동안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부서진 좌판을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서윤의 꽃집 앞에 서서 두 동강난 간판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그날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윤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다빈이의 겨울옷이 모두 낡아 더 이상 입힐 수 없게 되었고 서윤은 적은 돈을 쥐고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장 안옷가게에서 해결했지만 다빈이가 유치원 발표회에 입을 옷만큼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세일 코너에서 가장 저렴한 원피스를 골라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시장 바닥에서 꽃 파는 아가씨 아니에요? 서윤이 돌아보자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준의 부인 최연아였습니다. 연회장에서 박도준이 서윤을 모욕하던 그날 옆에서 킬킬거리며 웃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최연아의 옆에는 비슷한 차림의 여자 2명이 더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세일 코너에서 옷을 고르다니 역시 시궁창 출신은 어딜 가도 시궁창이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며 다빈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연아가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남편 연회장에 시궁창 냄새 풍기더니 이제는 백화점까지 와서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서윤이 고개를 숙인 채 비켜달라고 조용히 말했지만 최연아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날카로운 손바닥이 서윤의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건조한 소리가 백화점 매장 안에 울려 퍼졌고 서윤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볼이 화끈거렸고 귓속이 윙 울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천박한 꽃쟁이 주제에 감히 내 눈앞에 또 나타나?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서윤은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여자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연회장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버텨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빈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다빈이는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손을 뻗어 서윤의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엄마의 볼 위를 쓸어가며 마치 아픔을 닦아내려는 듯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엄마 울지 마. 다빈이가 지켜줄게. 다빈이가 엄마 안 아프게 해줄게. 5살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무릎이 꺾이며 백화점 바닥에 주저앉았고 다빈이를 끌어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최연아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도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뺨을 쓸어주는 다빈이의 작은 손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의 얼굴을 본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왼쪽 볼은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두덩이는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다빈이는 지훈을 보자마자 달려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쁜 아줌마가 엄마를 때렸어. 엄마가 아파. 지훈은 무릎을 꿇고 다빈이의 눈물을 닦아준 뒤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리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지훈이 조심스럽게 서윤의 턱을 잡고 멍든 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는 지훈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훈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서윤에게 드리운 고통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반드시 이 빚을 갚겠다는 결연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에서 거지 강 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던 누군가의 모습이 아련하게 겹쳐졌습니다. 지훈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다빈이를 건드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거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단단한 맹세였습니다. 서윤은 지훈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신과 다빈이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다빈이가 서윤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깜깜한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면 이보다 더 깊은 곳은 없을 거라고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박도준은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들이 시장을 뒤졌지만 거지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자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강지훈의 흔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워야 했습니다. 박도준은 비서를 불러 짧게 지시했습니다. 그 시장 꽃집 태워.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고 박도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5년 전 절벽 위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범죄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시장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2명이 시장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등유가 담긴 통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꽃을 확인했습니다. 두 남자는 서윤의 꽃집 뒤편 벽에 등유를 뿌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골목에 퍼졌지만 깊은 밤 시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등유에 닿는 순간 파란 불길이 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올랐습니다. 불은 무서운 속도로 퍼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벽과 천장이 불쏘시개처럼 타올랐고 연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던 서윤은 목이 칼칼해지는 느낌에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폐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천장 너머로 붉은 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다빈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연기를 들이마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아팠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온 힘을 다해 다빈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빈이는 연기 속에서 작은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독가스가 좁은 방을 삽시간에 채우고 있었고 모녀의 의식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시장 뒷골목 공중전화에서 장 비서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를 돌아서는 순간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화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췄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곳은 다빈 꽃집이었습니다. 지훈은 달렸습니다. 인생에서 그토록 빠르게 달려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골목을 꺾고 시장 통로를 가로질러 꽃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 전체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열기에 금이 가며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지붕에서 불씨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다빈아. 지훈이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뛰어나와 물 양동이를 가져왔지만 불길은 이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지훈의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안 돼, 들어가면 죽어. 지훈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게 앞에 놓여있던 물 양동이를 집어 온몸에 끼얹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젖은 담요를 집어들어 머리부터 어깨까지 둘둘 감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사방이 불이었고 천장에서 타다 남은 목재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젖은 담요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바닥을 더듬으며 안쪽 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불길이 등을 하찼고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겼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서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윤과 다빈이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이 없었고 얼굴이 그 으름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먼저 다빈이를 왼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른팔로 서윤의 허리를 감싸 들어 올렸지만 두 사람을 동시에 안은 지훈의 무릎이 꺾이며 비틀거렸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들어왔던 입구는 이미 천장이 무너져 내려 막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옆쪽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열기에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은 등에 두른 젖은 담요를 다빈이와 서윤의 몸 위에 덮어 감싼 뒤 옆으로 몸을 틀어 어깨로 창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지우는 두 사람을 양팔에 안은 채 창틀을 너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지면에 부딪히며 무릎이 꺾였고 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다빈이와 서윤은 놓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두 사람을 안고 건물에서 빠져나온 직후 가게 안에 있던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다빈 꽃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이 다빈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켜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폭발의 충격파에 앞으로 고꾸라지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는 순간에도 다빈이와 서윤을 감싼 두 팔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달려와 세 사람을 끌어냈고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생선 가게 박 사장이 지훈의 등에 물을 끼얹으며 울먹였습니다.
야, 이 미친 사람아. 이러다 죽을 뻔했잖아. 지우는 대답할 힘도 없이 바닥에 누운 채 서윤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다빈이의 작은 숨소리가 곁에서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다빈이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고 아이의 코에도 같은 호흡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대편 침대에 지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팔과 등에 화상 드레싱이 감겨 있었고 얼굴 곳곳에 그을음과 찰과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훈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고 섬광이 터졌습니다.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꽃집의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차 안에서 본 불꽃이었습니다. 깨진 앞유리 너머로 스쳐 지나간 하늘, 바다에 부딪히기 직전 옆자리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준 남자의 손, 그리고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이름. 서윤.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5년간 닫혀있던 과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원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던 날, 배 위에서 지훈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넘겨준 손길, 다빈이가 태어나던 날분만 실밖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성이던 지훈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검은 SUV까지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춘 채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을음과 상처 아래 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참을 수 없는 울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윤은 수액줄이 연결된 채로 침대에서 내려와 지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으로 지훈의 볼을 감싸 잡았을 때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갈라진 목소리가 병실의 고요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지훈 씨, 이제 다 기억나요. 우리 다빈이 아빠, 당신이 맞죠? 지훈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갈라놓았던 두 사람의 기억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기억이 돌아온 그 밤, 두 사람은 병실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빈이는 옆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복도 너머로 간호사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그날 일이 전부 기억나요. 5년 전 그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5년 전의 이야기를 서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성그룹의 강지훈 회장과 꽃꽂이 강사 한서윤이 처음 만난 것은 한성그룹 창립 기념 행사장이었습니다. 행사장 꽃 장식을 맡았던 서윤이 무대 위 화병을 정리하다 사다리에서 미끄러졌고 마침 무대 점검을 하러 올라온 지훈이 두 팔로 서윤을 받아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해서 연신 고개를 숙였고 지훈은 괜찮냐는 말 대신 서윤이 만든 꽃 장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을 엮은 사람의 손이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요.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대기업 총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소탈한 사람이었고 서윤은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주말이면 지훈은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차를 몰아
서윤의 작은 작업실로 왔습니다. 서윤이 꽃을 다듬는 동안 지우는 옆에 앉아 서류를 보았고 서윤은 가끔 지훈의 양복 주머니에 작은 꽃 한 송이를 꽂아주곤 했습니다. 거창한 데이트도 호화로운 선물도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빈이가 태어난 것은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성그룹 이사회가 신분 차이를 문제 삼았고 특히 부회장 박도준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박도준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발표는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요. 지훈은 형처럼 따르던 박도준의 조언을 받아들여 서윤과 다빈이의 존재를 비공개로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지훈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박도준이 지훈을 노린 것은 다빈이가 태어나고 6개월 뒤였습니다. 한성그룹의 해외 사업이 급팽창하면서 그룹의 가치는 수조원대로 불어났고 박도준은 그 모든 것을 탐했습니다. 지훈이 서윤과 다빈이를 비밀로 하고 있다는 점, 공식적인 후계자가 없다는 점, 그리고 실종되더라도 즉시 의심받을 가족이 없다는 점까지 박도준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지훈은 서윤과 다빈이를 데리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다빈이는 뒷좌석 카시트에서 잠들어 있었고 서윤은 조수석에서 지훈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회에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서윤과 다빈이를 세상에 당당하게 소개하겠다고요.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SUV가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더니 지훈의 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다빈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은 핸들을 꽉 잡으며 속도를 올렸지만 SUV는 다시 돌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충돌로 차가 가드레일 쪽으로 밀려갔고 세 번째 충돌에 가드레일이 찌그러지며 차의 앞바퀴가 절벽 끝에 걸렸습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뒷좌석의 다빈이를 먼저 꺼내야 했습니다. 지훈이 안전벨트를 풀고 뒤로 몸을 돌려 다빈이를 안아올린 순간 SUV가 마지막으로 차의 옆면을 밀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절벽 아래로 기울었고 지훈은 다빈이를 서윤의 품에 밀어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윤, 문을 열고 뛰어. 서윤은 다빈이를 끌어안고 조수석 문을 열어 도로 위로 굴러나왔습니다. 아스팔트에 몸이 부딪혀 온몸에 상처가 났지만 다빈이를 감싼 두 팔만은 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의 차가 절벽 아래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절벽 쪽으로 기어갔지만 그때 뒤에서 달려온 SUV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윤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외상성 뇌손상 사고 이전에 기억 전부를 잃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윤의 곁에는 다빈이만 있었고 지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찾지 못했다고 했고 사건은 미제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서윤은 병원비도 갈 곳도 없이 다빈이와 단둘이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재래시장 구석에 작은 꽃집을 열고 5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지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다빈이도 나도 당신도.
지우는 서윤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반드시.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장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 비서는 밤새 뛰어다닌 듯 숨이 가쁜 목소리로 긴급 정보를 전했습니다. 박도준이 일주일 뒤 한성그룹 창립 기념 자선 경매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강지훈의 유언장을 공표하겠다고 이사회에 통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회장님. 위조입니다. 한성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박도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박도준은 사망 선고에 이어 위조 유언장까지 준비하며 한성그룹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박도준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와 언론이 모이는 자리, 그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면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환자복을 벗었습니다. 장 비서가 가져온 옷가방의 지퍼를 열자 안에는 남색 맞춤 수트와 하얀 셔츠, 은색 커프스링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고 수트 재킷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훈의 모습은 시장 골목의 거지 강씨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곱게 편 어깨, 턱 끝에 결연한 선. 5년 만에 한성그룹 강지훈 회장의 풍모가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장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회장님?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박도준이 지훈의 차를 절벽 아래로 민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비서가 추적한 박도준의 해외 비자금 계좌 리스트, 뒷거래, 내역서, 위조 서류 목록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 USB에 저장했습니다. 지훈은 그 USB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박도준이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열쇠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서윤이 다빈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수트를 차려입은 지훈의 모습을 본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꽃상자를 나르던 강씨가 아닌 처음 만났던 날의 강지훈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훈의 넥타이를 가지런히 매만져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빈이가 지훈에게 뛰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양복을 입은 아빠의 모습이 신기한 듯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멋있다. 나쁜 아저씨 꼭 혼내주고 와. 지훈은 무릎을 꿇고 다빈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빈아,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다시는 엄마랑 다빈이를 울게 만들지 않을 거야. 다빈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지훈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어주었습니다. 서윤이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인 그 순간 작은 병실 안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지훈이 병실을 나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장 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걸었고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병원 건물이 작아져갔고 지훈은 정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비서, 쇼를 시작하지. 장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차가 한성그룹 본사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5년 전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무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기념 자선 경매회는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로비부터 행사장 입구까지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대형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 대기업 총수, 국회의원,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성그룹의 위상을 과시하듯 모든 것이 화려하고 완벽했습니다. 그 무대의 중심에 박도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에 금색 커프스링크를 단 박도준은 행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입꼬리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승리자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강지훈의 유언장을 공표하고 나면 한성그룹은 법적으로도 명목상으로도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준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으로 쏠렸고 카메라들이 박도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박도준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고급 가죽 케이스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한성그룹 법무팀이 만든 위조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고 강지훈 전 회장의 유지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박도준이 케이스를 열고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도준의 입이 유언장의 첫 줄을 읽으려고 벌어지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행사장 양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박도준이 준비한 축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두운 해안도로를 달리는 한 대의 승용차 그리고 그 뒤를 맹렬하게 쫓는 검은색 SUV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행사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SUV가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았고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SUV의 운전석 창문이 열리며 드러난 얼굴. 5년 전보다 조금 젊지만 틀림없는 박도준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 가득 비쳤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도준의 손에서 유언장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박도준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이 영상이 왜 아직 존재하는 거지? 박도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표가 가득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박도준이 5년간 빼돌린 한성그룹의 비자금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번호, 이체 날짜, 금액, 수령인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박도준 개인의 해외 계좌로 흘러간 기록이 숫자 하나하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스크린을 찍기 시작했고 정재계 인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준이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저것을 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의 음향과 영상 시스템은 이미 장 비서의 사람들이 장악한 뒤였습니다. 박도준이 미친 듯이 무대 뒤로 뛰어가려는 순간 행사장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광을 등진 한 남자의 실루엣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색 맞춤 수트에 곱게 편 어깨, 날카로운 눈매.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를 향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빛의 세례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오는 그 남자의 얼굴이 행사장의 조명 아래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다 멈춘 사람, 의자에서 반쯤 일어선 사람, 카메라를 든 채 입을 벌린 기자.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꽂혔습니다. 법적으로 사망이 확정되었다고 선언된 남자가 살아서 이 자리에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사회 원로 김 회장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인가? 지훈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한 동작에 행사장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지훈은 행사장 가운데를 관통하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비켰고 지훈의 구두 소리만이 고요한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 위에 박도준은 지훈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탁자 모서리를 붙잡아야 했고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넌 죽었어. 분명히 죽었다고. 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박도준과 한팔거리까지 다가선 지훈은 박도준의 멱살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박도준의 몸이 번쩍 들렸고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죄를 묻는다. 행사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훈의 눈이 박도준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5년간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서윤과 다빈이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지훈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 손을 놓자 박도준은 단상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습니다. 턱시도의 단추가 뜯어져 나갔고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이 자리의 주인이었던 남자가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기어서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지훈아, 제발 형이라고 불러줬잖아. 한 번만 봐줘. 지훈은 박도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형이라고 불렀던 남자, 와인잔을 건네며 웃었던 남자, 그리고 자신의 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남자. 지훈은 조용히 박도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형은 그날 절벽 아래에서 죽었어. 지훈이 돌아서는 순간 행사장 뒤편 출입구가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장 비서가 미리 블랙박스 영상과 비자금 증거를 검찰에 제출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사관 4명이 단상 위로 올라와 바닥에 엎드린 박도준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수갑이 박도준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고 기자들의 함성과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박도준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내려다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떨구어졌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수사관들이 박도준을 단상 아래로 끌어내렸고 수백 명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박도준의 모습이 정문 너머로 사라지자 행사장에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박수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수백 명의 박수가 행사장 천장을 울렸습니다. 지우는 단상 위에 서서 그 박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환호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시선은 행사장 뒤편 출입구 근처에 서 있는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빈이의 손을 잡고 멀리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빈이가 두 손을 흔들며 활짝 웃고 있었고 서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어 서윤과 다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빈이가 두 팔을 벌리며 뛰어왔고 지훈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이 옆으로 다가와 지훈의 팔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세 사람을 향해 쏟아졌지만 지훈의 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보였습니다. 5년간의 어둠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체포된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한성그룹 사태를 긴급 속보로 다뤘고 신문 일면에는 수갑을 찬 박도준의 사진과 단상 위에 선 지훈의 사진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인터넷에는 경매회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수백만 회 재생되었고 사람들은 5년 만에 살아 돌아온 재벌회장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어떤 인터뷰 요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먼저였습니다. 경매회 이틀 뒤 지훈은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가 지훈을 향하고 있었고 생중계 화면은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남색 수트를 입은 지훈이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훈은 짧게 숨을 고른 뒤 준비된 원고가 아닌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억도, 이름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저를 걷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무대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다빈이의 손을 잡고 긴장한 얼굴로 지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재래시장 꽃집 주인의 수수한 차림이었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어색해하며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 서윤과 다빈이를 단상 위로 이끌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세 사람을 향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고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은 서윤의 손을 잡은 채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서윤입니다. 저의 아내이자 제 딸 다빈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거리에서 쓰러져 있을 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저를 자기 가게로 데려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기자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다빈이를 안아 올렸고 아이는 아빠의 목을 끌어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5살 다빈이가 자기 담요를 제게 덮어준 그 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윤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재래시장 구석에서 꽃집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준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합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서윤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술을 대었고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다빈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환호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한복판, 떡집 할머니네 가게에 놓인 낡은 TV 앞에 상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윤의 얼굴이 비치자 생선 가게 박 사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 꽃집 새댁이 회장님 사모님이었다고? 채소가게 김아주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양반 눈빛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떡집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TV 속 서윤을 바라보다가 주름진 손으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다빈이의 손을 잡고 걸어다니던 그 수수한 새댁이 대기업 총수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상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그 착한 새댁이 마침내 행복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가게에서 음식을 가져와 골목 한가운데서 자축잔치를 벌였습니다. 박 사장의 고등어구이, 김아주머니의 잡채, 할머니의 인절미가 좌판 위에 올라왔고 누군가는 막걸리까지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울고 건배하며 그 밤을 보냈습니다.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아온 것은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 지훈은 한성그룹 회장직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재래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서윤의 무너진 꽃집이 있던 자리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그 자리에 지훈은 새 건물을 세우도록 지시했고 공사가 끝난 뒤 간판을 직접 걸었습니다. 서윤 플라워 가든. 서윤이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재로 두 동강났던 다빈 꽃집 간판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위에 새롭게 걸린 자신의 이름이 눈물 너머로 일렁거렸습니다. 지훈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요. 이 가게도, 이 시장도, 당신도.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가슴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개업 축하 화환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고 박 사장은 볼이 빨개진 채로 어색하게 고등어 상자를 들고 안에 밀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꽃향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지훈이 다빈이를 어깨 위에 올려 태우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다빈이는 아빠의 머리카락을 잡고 까르르 웃었고 상인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꽃집 앞에 도착하자 다빈이가 지훈의 어깨 위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시는 거지 아저씨 안 돼? 지훈이 다빈이를 내려놓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웃었습니다. 평생 다빈이의 슈퍼맨으로만 살게. 다빈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이 가게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던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훈과 서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골목, 폭우 속 쓰레기 더미 옆에서 서윤이
지훈을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비 대신 노을빛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고 하늘 한쪽에는 비가 그친 뒤에나 볼 수 있는 선명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빈이가 무지개를 가리키며 환호했고 지훈과 서윤은 아이의 양손을 하나씩 잡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서윤이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 꿈을 꾼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꿈이었는데 이렇게 깨어보니 당신이 옆에 있네요.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서윤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다빈이가 두 사람의 다리 사이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지훈이 서윤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야.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골목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손을 꼭 잡은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어둠을 지나 세 사람에게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왕양명은 귀양살이와 암살 위협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가장 어둡고 힘든 시절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파산중석 불전기백, 천마만격 환경강, 산속 바위 틈에서 자라는 대나무는 온갖 시련을 겪어도 부러지지 않는데 그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연 속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모욕과 폭력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건 다빈이라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폭풍 속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닌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온기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